대학병원에서도 주치의 선생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예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조금씩 말씀을 하시고 표정이 돌아오고 웃기도 하고 현실 감각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제일 자살 성공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얼마 전에 닥터 프렌즈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다. 네. 너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내가 나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진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한 가지고는 너무 견뎌내기 어려울 만한 사별이라든지 아주 큰 실패라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슬퍼질 수가 있고,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건 정말 우울한 기분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우울한 기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치우치고, 그러면서 수면과 식사, 체중 변화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평소랑은 다르게 이 성격적인 의지가 약해져서, 뭔가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의지가 약해져서 혈압도 말을 안 듣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이런 우울한 기분 같은 경우에는요, 엄격한 진단 기준에 딱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증상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투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지의 문제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정말 이렇게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내가 병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나아지더라. 그거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료진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텐데,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한 기분에 도움이 되는 그 종류의 약을 사용했을 때 반응이 정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요, 혹시라도 이런 우울한 기분이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건 아닌지, 그리고 한번 발생을 했을 때 단순하게 가라앉는 것보다는 굉장히 주변 분들한테 화를 많이 내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아니면은 공황을 포함한 불안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동반이 된다, 이런 경우를 하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극성 장애를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투약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투약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생에 걸쳐서 저거는 이런 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열등한 나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뭔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자꾸 나한테 파괴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거는 생물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다룰 수 있는 정신심리 치료, 그것이 동반이 됐을 때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약물로 그 치료 반응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량화 뇌파를 통해서 가라앉는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를 찾아내서 자기자극 치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기 경련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약에 의해서 반응이 굉장히 약할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의료진 분들과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댓글 단 걸 보고 제가 좀 충격받아가지고 설마 이런 마음으로 여쭤보려고 갖고 왔는데, 정말 극심한 우울 상태, 정말 자살 직전의 상태인데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의욕도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상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다 보니까 되려 의욕이 생겨버려가지고 자살을 막 실행에 옮기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기력이 아예 없고 생각도 너무 혼란스럽고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누워가지고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기력이 조금 돌아오고 뭔가 혼란스러운 기분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분들이 이제는 정말 죽을 때가 됐다, 굉장히 평온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주 기력이 없는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분명히 그때가 자살을 제일 많이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자주 저를 만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입원 치료를 연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력이 돌아와서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주변에 적극적으로 자살하겠다는 계획을 오히려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자살로 인해서 사별하는 유족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이 애도 반응에서 내가 뭔가를 했어야만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어떤 죄책감, 후회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었네요? 사실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주치의 선생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예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조금씩 말씀을 하시고 표정이 돌아오고 웃기도 하고 현실 감각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제일 자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병동에서도 아주 많은 그 장치들을 통해서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들도 예전에는 좀 종종 있었어요. 되게 의외네요. 진짜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진짜 맞는 진짜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시는 그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이 기력이 돌아오고 뭔가 평온하다, 덤덤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많이 같이 계셔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대장암의 가족력이 한 10%대, 유방암의 가족력이 한 20%대임에 비해서 우울증은 가족력이 그 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직계가족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생활을 못할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을 하셨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우울증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증상이 금방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치료를 놓아버리시지 말고 재발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한 6개월 이상의 투약과 정신의학적인 진료가 필요하고요. 약을 끊고 2년 이내에 한 번 더 재발을 했다면 사실 거의 70-80% 이상은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이 우울한 기분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몸속의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어떤 교란이 또 나한테 이 우울함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주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다시 또 진료실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회복할 때 그리고 회복 기간이 됐다라는 생각에 딱 진료를 멈췄을 때 그때가 자살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에도 아주 실용적이고 건강한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